제 아버지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습니다. 골프채가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68세 노인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져 있었죠.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민재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낙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행한 겁니다. 그때 저는 검사 배지를 꺼내며 다짐했죠. 감히 우리 아버지를 건드린 자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그 IT 대표 최준혁이란 놈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자신이 매달 8천만 원씩 월세를 내는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네,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경비원이라고 무시하고 폭행한 그 노인이 300억 건물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다가 마지막엔 통쾌한 반전으로 가슴을 뻥 뚫어드릴 겁니다. 새벽 2시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박정훈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형광등 아래 낡은 의자가 삐걱거릴 때마다 68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커피포트에서 올라오는 김이 차가운 유리창에 닿아 하얗게 서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들어 올렸죠. 관절염이 심해진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이 정도 통증쯤이야 참을 만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새벽 근무라니. 박정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5년간 구청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자신에게 이 정도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온 삶이었으니까요. 모니터 화면에는 텅 빈 복도와 주차장이 번갈아 비치고 있었죠. CCTV 화면 속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정훈은 노안 때문에 눈을 찡그리며 화면을 들여다봤죠.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하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검은 포르쉐가 굉음을 내며 들어왔죠. 타이어가 바닥과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박정훈은 반사적으로 일어섰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203호 최준혁 대표였죠. 32살의 젊은 IT 스타트업 대표. 박정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박정훈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죠. 최준혁은 항상 새벽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웠으니까요. 엔진 소리, 음악 소리, 전화 통화 소리. 다른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죠. 박정훈은 경비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죠. 형광등 아래 박정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최준혁이 차에서 내렸죠. 명품 정장에 롤렉스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정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최 대표님 죄송한데요. 주차장에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박정훈의 목소리는 최대한 정중했습니다. 35년 공직 생활로 단련된 예의였죠. 최준혁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더니 박정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표정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최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박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다른 입주민분들이 주무시는 시간이라서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혁이 코웃음을 쳤죠. 아니, 경비 주제에 감히 나한테 지적질이야? 내가 얼마나 관리비 내는지 알아? 침이 튀었습니다. 박정훈의 얼굴에 침방울이 날아왔죠. 박정훈은 조용히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박정훈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최준혁이 가로막았죠. 규정? 웃기지 마. 내가 이 건물에서 제일 많은 돈 내는 사람이야. 알아? 최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죠. 키 차이 때문에 박정훈은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가까이 왔죠. 술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정훈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죠. 35년간 구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박정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생각해 주세요. 박정훈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말했죠. 그 순간 최준혁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와! 갑작스러운 호통에 박정훈이 움찔했죠. 너 나이가 몇이야? 60 넘었지? 그 나이에 경비나 하고 있으면서 뭘 안다고 나대는 거야? 박정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젊은 날 구청에서 민원인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해 줬었죠. 박 계장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으며 뿌듯해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박정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인내심이 또다시 발휘되었죠. 최준혁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박정훈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죠. 내가 누군지 알아? IT 업계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야. 연매출 100억 찍는 회사 사장이라고. 너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잔소리야? 박정훈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명함을 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죠.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굽히니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최준혁은 그런 박정훈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병신같이 왜 그래? 나이 먹으니까 몸도 망가졌네? 그러니까 경비나 하지. 최준혁의 조롱이 계속됐죠. 박정훈은 명함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내 아들 민재가 이 광경을 본다면 아니야, 절대 알려선 안 돼. 검사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나서면 일이 복잡해질 거야. 박정훈은 속으로 다짐했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세요. 박정훈이 물러섰습니다. 최준혁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더럽게 재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죠. 박정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형광등만이 박정훈을 비추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니,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를 닦았죠. 경비실로 돌아온 박정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재, 며느리 수진, 손녀 하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내가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박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노안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아직도 4시간이나 더 근무해야 했죠. 박정우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최준혁이 203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곧이어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건물을 울렸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항해 전화였죠. 경비실이죠? 203호에서 또 시끄럽게 하는데요. 박정우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박정우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가야 했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죠. 이 나이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구나.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203호 앞에 섰습니다.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다시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소리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죠. 최준혁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또 왔네? 아까 말 안 들었어?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입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계십니다. 제발 소리 좀. 박정훈이 간청했지만 최준혁은 문을 쾅 닫아버렸죠. 박정훈은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204호 김 여사였죠. 경비 아저씨, 맨날 이러면 어떡해요? 제대로 좀 해요. 김 여사의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뭐예요? 매일 이러잖아요. 경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왜 있는 거예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박정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시 경비실로 내려온 박정훈은 업무일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죠. 새벽 2시 15분 203호 최준혁 대표 귀가. 소음 민원 발생. 2시 45분 203호 방문하여 소음 자제 요청. 거부당함.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박정우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죠. 박정우는 경비실 밖으로 나와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굳은 몸을 풀어야 했죠. 팔을 돌리니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온몸이 다 아프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재였죠. 아버지, 잘 계세요? 새벽 근무 힘드시죠? 민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너는 출근 준비하니? 박정훈이 애써 밝게 대답했죠. 네,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아버지, 혹시 뭐 힘든 일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검사잖아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재의 말에 박정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이런 일로 내가 나서면 안 돼. 내가 견딜 수 있어. 박정우는 속으로만 생각했죠. 걱정 마라. 다 잘하고 있어. 일 열심히 해.
박정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자 외로움이 밀려왔죠. 아침 7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간 경비원이 도착했죠. 박 선배님, 밤새 고생하셨어요. 후배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박정훈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죠. 별일 없었어. 203호가 좀 시끄러웠는데 뭐 늘 그렇잖아. 박정훈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침 햇살이 눈부셨죠. 박정훈은 지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출근하는 젊은이들이 씩씩하게 지나갔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박정훈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정훈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아내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어요? 영숙의 손이 박정훈의 어깨에 닿았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박정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밤낮이 바뀌니까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여보, 나한테는 숨기지 말아요. 어제도 잠꼬대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러면서요. 영숙의 말에 박정훈의 얼굴이 굳었죠. 내가 잠꼬대까지 했단 말인가. 박정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괜찮아. 정말이야. 일하러 가봐야겠다. 박정훈이 서둘러 집을 나섰죠. 오피스텔에 도착한 박정훈은 경비실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죠. 관리소장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203호 최준혁 대표님이 민원 제기함. CCTV 불법 촬영 의혹. 박정훈 경비원 조사 예정. 박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를 다시 읽었죠. 분명히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촬영이라니. 내가 언제. 박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죠.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소장이었죠. 박경비님,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203호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CCTV로 자기를 감시한다고. 관리소장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박정훈이 해명하려 했지만 관리소장이 말을 끊었죠. 일단 내일 이야기합시다. 최 대표가 SNS에도 올렸어요. 이상한 경비원이 나를 스토킹한다고. 벌써 댓글이 수백 개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눈물이 핑 돌았죠.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몇몇 입주민들이 나왔습니다. 박정훈이 인사를 했지만 입주민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박정훈을 쳐다봤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 맞지? SNS에 나온. 어머, 진짜? 무서워라. 나이 먹고 왜 그래? 박정훈의 귀에 모든 말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평생 남에게 해 끼친 적 없이 살았는데. 밤 10시쯤 또 다른 입주민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305호 사는 젊은 여성이었죠. 저기, 경비 아저씨, 혹시 제 택배도 훔쳐보셨어요? 대뜸 의심하는 말투였습니다. 박정훈이 놀라서 일어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택배를 정확하게 SNS 봤어요. 최 대표님 글.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죠. 박정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죠.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어쨌든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여성이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박정우는 홀로 남았죠. 적막한 경비실에서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숨이 깊게 나왔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새벽 1시 최준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였죠. 다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박정훈을 보자 크게 웃었죠. 와, 여기 봐. 이 양반이 그 유명한 스토커 경비야. 최준혁이 친구들에게 박정훈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진짜? 이 할아버지가? 키읔키읔키읔 와, 대박이다.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최준혁, 너 불쌍하다. 이런 변태한테 시달렸구나. 박정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최준혁이 박정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어이 할배, 나 계속 찍었지? 변태 새끼, 몇 살이야? 70? 그 나이에 쪽팔리지도 않아? 박정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참자. 민재를 생각하자. 검사인 아들에게 누가 되면 안 돼.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업무상. 박정훈이 조용히 말했지만 최준혁이 손을 들어 막았죠. 닥쳐. 누가 너한테 말 걸래? 더러워서. 최준혁이 침을 뱉었습니다. 바닥에 침이 떨어졌죠. 박정훈은 그것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면서도 비웃음 소리가 들렸죠. 박정훈은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눈물이 떨어졌죠. 박정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새벽 3시 박정훈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충혈된 눈. 68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젊었을 때는 당당했는데 혼잣말이 나왔죠. 35년간 구청에서 일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던 모습,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던 모습,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 다 옛날이야. 이제는 그저 늙은 경비일 뿐이지. 박정훈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차가운 물이 뜨거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박정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죠. 며느리 수진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었죠. 우리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경비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멋지게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사랑해요. 하은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박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인데도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박정훈이 그림을 쓰다듬었죠. 화면이 젖은 손가락 때문에 번졌습니다. 아들 민재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같이 식사해요. 오랜만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탕 먹으러 가요. 박정훈은 답장을 쳤습니다. 아니다. 바쁠 텐데 괜찮아. 일에 집중해라. 전송 버튼을 눌렀죠.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박정훈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보니 다른 입주민이었습니다. 경비실이죠? 제가 407호 사는데요.
SNS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문제가 있다던데.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바꿔야 하나요? 혹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박정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그런 일은 그래도 불안한데 내일 관리소에 경비 교체 요청할게요. 전화가 끊겼죠. 박정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 교체라니 나를 해고하겠다는 건가? 이 나이에 또 일자리를 잃으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손녀 하은이 학원비도 보태주고 싶었고 아내 영숙의 병원비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박정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죠.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침 7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주간 경비원이 왔지만 표정이 어색했죠. 박 선배님, 그 SNS 글 봤어요. 무슨 일이신지. 박정훈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오해야. 나중에 다 밝혀질 거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SNS 보고 다 판단하니까. 후배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박정훈을 더 아프게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박정훈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혹시 나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괜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박정훈은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죠. 영숙아, 나 혹시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뭐라고요? 왜요?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정훈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최준혁의 괴롭힘, SNS 글, 입주민들의 의심. 영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그냥 경비 일을 했을 뿐인데. 박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죠. 영숙이 박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민재한테 이야기해요. 검사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박정훈이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민재가 나 때문에 나서면 검사 체면에 먹칠하는 거야. 그냥 내가 참으면 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수모를.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죠. 아버지 벌써 오셨네요? 엄마도 계시고. 박정훈이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민재야. 출근 전에 들렀니? 민재가 거실로 들어오며 아버지를 자세히 봤죠. 검사 특유의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별일 없다. 박정훈이 손을 저었지만 민재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엄마도 울으신 것 같은데. 정말 무슨 일 있으시죠? 민재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이 박정훈을 보며 말했죠. 여보, 이야기해요.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민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민재의 주먹이 떨렸죠. 그 새끼가, 아니, 그 사람이 감히 아버지를. 민재야, 진정해. 내가 나서면 안 돼. 박정훈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허위사실 유포죠. 고소하면 이길 수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다 내 경력에 흠이 생기면 어떡하니? 검사가 사적인 일로. 박정훈이 걱정했지만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지,
제가 검사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박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야, 걱정 마세요. 제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그 최준혁이란 놈 후회하게 만들어줄게요.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사흘이 지난 새벽 2시 30분.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 몇 개만 켜진 채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박정훈이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죠. 콘크리트 벽에서 나는 특유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관리소장과의 면담 이후 박정훈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CCTV 불법 촬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일단락됐지만 최준혁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박정훈은 지하 2층 구석진 곳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최준혁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였고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오자 그것이 골프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정훈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죠. 여기서 뭐해요, 할배? 최준혁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정훈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죠. 순찰 중입니다, 대표님. 들어가세요. 순찰? 나를 감시하려고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최준혁이 골프채를 어깨에 걸치며 다가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골프채의 금속 부분이 번쩍였죠. 아닙니다. 정말 순찰. 박정훈이 해명하려 했지만 최준혁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너 나 찍어서 뭐 하려고 했지? 돈 뜯어내려고? 최준혁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위협적이었죠. 박정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해치려는 건가? 두려움이 엄습했죠. 68세의 노구로는 도망갈 수도 맞설 수도 없었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박정훈이 양손을 들어 보이며 뒤로 물러났지만 뒤는 막힌 벽이었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최준혁이 씩 웃었습니다. 이러면 신고라도 할 거야?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스토커 변태 경비말을? 그 순간 최준혁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박정훈이 팔로 막으려 했지만 골프채가 옆구리를 강타했죠. 박정훈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갈비뼈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아이고. 박정훈이 옆구리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죠. 최준혁이 박정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교훈이야. 앞으로 나한테 깝치지 마. 알았어? 박정훈이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볼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민재야, 영수가.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최준혁이 박정훈의 등을 발로 밟았습니다. 대답 안 해? 알았냐고. 네, 알았습니다. 박정훈이 간신히 대답했죠. 굴욕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 일은 비밀이야. 말하면 죽어. 내가 누군지 알잖아? 최준혁이 골프채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정훈은 한참 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일어서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옆구리의 통증이 심했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박정훈이 벽을 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서초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다쳤어요. 박정훈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죠.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의식은 있으십니까? 어디를 다치셨어요? 갈비뼈. 아마 부러진 것 같아요. 아이고. 박정훈이 신음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죠.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정훈은 벽에 기대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찔리는 것 같았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박정훈을 실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박정훈이 잠시 망설였죠. 최준혁을 고발해야 하나? 하지만 그럼 민재가 그냥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박정훈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박정훈은 가족에게 연락을 했죠.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민재의 목소리에 졸음이 묻어 있었죠. 민재야, 아빠가 좀 다쳐서 병원에 가는 중이야. 박정훈이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다치셨다고요? 어디를? 많이 다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급해졌죠. 괜찮아. 그냥 살짝. 성모병원 응급실로 오는 중이야.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박정훈은 바로 엑스레이를 찍었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필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갈비뼈 3개가 골절됐네요. 1개는 금이 갔고요. 어떻게 다치신 거죠? 이건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닌데. 박정훈이 눈을 피했죠. 그냥 계단에서 굴렀어요. 의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입원하셔야 합니다. 내부 출혈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때 민재가 뛰어들어왔죠.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재야, 괜찮다. 박정훈이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얼굴을 찡그렸죠. 웃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민재가 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검사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상황을 파악했죠. 옷에 묻은 먼지, 찢어진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골프채 자국처럼 보이는 상처. 아버지, 정말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부주의했어. 박정훈이 시선을 피했죠. 민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상처가 낙상으로 생긴 게 맞습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의학적 소견으로는 둔기에 의한 타격상으로 보입니다. 골절 양상이 전형적인 폭행 패턴이에요.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누가 그랬어요? 최준혁이죠? 박정훈이 놀라서 민재를 봤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한테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검사예요. 이런 상황 수없이 봤어요.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영숙이 헐레벌떡 들어왔죠. 여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이 박정훈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아, 울지 마. 괜찮아. 박정훈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팔을 들기도 힘들었죠. 민재가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복도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김 형사님, 저 박민재 검사입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서초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CCTV 영상 긴급 확보 좀 해주세요. 폭행 사건입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죠. 최준혁?
감히 우리 아버지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검사로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재는 아버지 옆에 앉았죠.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박정훈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내 경력에 해가 되면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영숙이 박정훈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참아요. 우리 민재가 해결해 줄 거예요. 박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평생 참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새벽 5시 민재는 병원 복도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죠. 김 형사가 보내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준혁이 골프채로 아버지를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최준혁이 발로 밟는 모습,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죠. 이 개새끼가. 민재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곧 심호흡을 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야지. 민재는 영상을 저장하고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준혁의 신상, 회사 정보, 재산 상황. 검사의 권한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준혁의 회사 주소가 낯익었죠. 강남구 테헤란로 324번지. 이거 어디서 본 주소인데. 민재가 더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주 이름이 박정훈이었던 것이죠. 뭐,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민재는 급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40년 전 박정훈이 복권에 당첨되어 산 작은 건물이 재개발을 거치며 지금은 수백억 가치의 빌딩이 된 것이었죠. 아버지가 이런 걸 숨기고 계셨다니.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준혁의 회사가 그 건물 전체를 임대에 사용하고 있었죠. 민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최준혁, 너 이제 끝났어. 아침 8시 병원 카페테리아. 민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최준혁의 회사 정보가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제이테크 스타트업, 직원 수 45명, 연매출 95억, 투자 유치 3라운드 진행 중. 민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김 형사였습니다. 박 검사님, 추가로 확인한 게 있는데요. 최준혁이 전과가 있네요. 5년 전 폭행으로 벌금형 받은 적이 있어요. 민재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상습범이었군요. 자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민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최준혁, 내가 우리 아버지께 한 짓 10배, 100배로 돌려줄게. 민재는 먼저 관리사무소로 향했죠. 검사 신분을 숨기고 일반 보호자로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훈 경비원의 아들입니다. 관리소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죠. 아, 네. 어르신이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CCTV 영상 원본이 필요한데요. 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경찰 요청이 있어야. 관리소장이 망설였죠. 민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검사입니다. 여기 영장이 있고요. 검사 신분증이 반짝였죠. 관리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사님이셨군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한 민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죠. 최준혁이 자주 가는 술집이었습니다.
사전 조사로 파악한 곳이었죠. 술집 사장을 만난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준혁 대표 자주 오시죠? 아, 네. 단골이에요. 근데 왜? 사장이 의심스럽게 봤죠. 민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박민재. 사장의 표정이 굳었죠. 무슨 일로? 최 대표가 여기서 폭행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녹음이나 CCTV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죠. 사장이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와서 경비 늙은이 하나 손봐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CCTV에 다 있을 거예요. 민재의 눈이 번뜩였죠. 자백이나 다름없군. 술집 CCTV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입주민들이었죠. 민재는 오피스텔로 돌아가 한 집 한 집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 박정훈의 아들입니다. 혹시 최준혁 대표의 괴롭힘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모두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민재가 검사 신분을 밝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04호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실 여러 번 봤어요. 최 대표가 아버님께 고함치고 모욕 주는 거 동영상도 찍어놨는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죠. 최준혁이 박정훈에게 침을 뱉는 장면, 밀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김 여사가 물었죠. 충분합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5호, 407호에서도 비슷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죠. 입주민들은 그동안 최준혁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에 모든 증거를 정리했죠. CCTV 영상 5개, 목격자 진술 8건, 음성 녹음 3개, 사진 12장.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최준혁의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죠. 오늘 경비 늙은이 교육 완료 키읔 주제 파악 못하는 놈들은 맞아야 정신 차림. 골프채 이모티콘까지 올려놨더군요. 민재는 즉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자백이야. 민재는 최준혁의 회사 직원들도 조사했죠. 한 직원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검사 박민재입니다. 최준혁 대표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직원이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대표님이 알면 비밀 보장합니다. 혹시 대표님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 있나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었죠. 솔직히 자주 있어요. 직원들한테도 물건 던지고 욕하고 다들 무서워해요. 진술서 써주실 수 있을까요? 민재가 부탁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5명의 직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모두 최준혁의 폭력성을 증언하는 내용이었죠. 오후 3시 민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훈은 잠들어 있었고 영숙이 옆을 지키고 있었죠. 엄마,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주는 절대 안정이래. 갈비뼈가 폐를 찌를 수도 있다고. 영숙의 눈이 붉어졌죠. 민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사주, 68세 노인을 이 지경으로. 그때 박정훈이 눈을 떴죠. 민재야, 아버지 깨셨어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민재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근데 민재야, 혹시 최준혁한테 무슨 짓 한 건 아니지? 박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할 거예요. 민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재야,
그냥 넘어가자. 내 경력에. 박정훈이 말했지만 민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 324번지 건물 아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훈의 눈이 커졌죠. 그걸 어떻게 해? 아버지가 소유주시더라고요. 40년 전에 사신. 민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죠. 그래. 맞다. 복권 당첨금으로 산 거야. 그때는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시가 3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최준혁 회사가 거기 있어요. 민재가 말했죠. 박정훈이 놀랐습니다. 뭐? 최준혁이 내 건물에? 네. 월세만 8천만 원씩 내고 있어요. 5년 계약인데 아직 3년 남았고요. 민재가 설명했죠. 영숙이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가 건물 주고 그 나쁜 놈이 세입자라고? 정확합니다. 민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죠. 아버지,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정훈이 불안해했지만 민재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저녁 7시 민재는 지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동료 검사들과 회의 중이었죠. 선배님, 이 사건 좀 도와주세요. 명백한 폭행인데 가해자가 재벌도 아니고 일개 스타트업 대표가 이렇게 막 나가면. 민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선배 검사가 영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죠. 이건 심하네. 특수폭행의 상해까지. 최소 3년은 나오겠는데? 게다가 상습범이에요. 전가도 있고요. 민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죠. 이 정도면 구속영장 나오겠네. 내일 바로 신청해. 선배 검사가 결정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렀죠. 언론사였습니다. 대학 동기가 기자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형, 이거 좀 봐줘. 민재가 자료를 건넸죠. 기자 친구가 자료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특종인데? IT 스타트업 대표가 70대 경비원 폭행? 내일 구속되면 바로 보도 가능해? 민재가 물었죠. 당연하지. 일명감이야. 요즘 갑질 이슈가 핫하잖아. 기자가 흥분했습니다. 밤 10시 민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죠. 박정훈은 잠들어 있었고 영숙만 깨어 있었습니다. 민재야, 수고했어. 밥은 먹었니? 영숙이 물었죠. 네, 먹었어요. 엄마도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오늘 밤에는 지킬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집으로 간 후 민재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롭게 살라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제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박정훈이 잠결에 손을 움직였죠.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준혁, 내일이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야. 감히 우리 아버지를. 민재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병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박정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갈비뼈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진 느낌이었죠. 민재가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정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죠. 민재야. 박정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재가 화들짝 깨어났죠. 아버지, 깨셨어요?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다. 너 밤새 여기 있었니? 박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혹시 아버지가 불편하실까봐. 민재가 아버지의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죠. 박정훈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왜 그 건물 이야기를 안 했는지 궁금하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궁금해요. 그런 큰 자산이 있으신데 왜 경비를? 박정훈이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이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지. 구청에서 일하던 어느 날 동료가 복권을 나눠줬어. 그냥 재미로 하나 사봤는데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1등에 당첨됐더라. 그때 돈으로 5억이었어. 믿기지 않았지. 평생 월급쟁이로 살 줄 알았는데 박정훈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죠. 그래서 건물을 사신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일부는 건물을 샀고 나머지는 민재야, 아빠가 구청에서 일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을 많이 봤어. 부모 없는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그래서 그 돈 대부분을 고아원이랑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어.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부를요? 얼마나? 거의 4억 정도? 매년 건물 임대료 나오는 것도 절반 이상은 계속 기부하고 있어. 익명으로. 박정훈이 담담하게 말했죠.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느꼈어.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하지만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 싶었지. 그리고 박정훈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죠. 이렇게 선하게 살면 너한테도 복이 올 거라고 믿었어. 검사라는 직업은 정말 청렴해야 하잖니. 아빠가 깨끗하게 살면 너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경비일은 나는 몸 건강하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금도 나오고 집에만 있으면 늙어버릴 것 같았거든.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박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평생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박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민재가 휴지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때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죠. 지검 동료였습니다. 박 검사, 영장 나왔어. 지금 체포조 출동한다.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모든 걸 끝낼게요. 오전 10시 최준혁의 회사 사무실. 직원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거세게 열렸죠. 형사 5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준혁 대표 계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준혁이 대표실에서 나왔죠. 무슨 일이죠?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 체포라고?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읊는 동안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민재가 뒤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준혁과 눈이 마주쳤죠. 최준혁은 민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최준혁이 물었죠. 서울중앙지검 박민재 검사입니다. 그리고 민재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정훈 경비원의 아들이죠. 최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그 늙은이가. 그 늙은이는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폭행한 피해자고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죠. 최준혁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언제. 민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죠. 지하 주차장에서 골프채로 박정훈을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오해입니까?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대표님이 저런 짓을. 민재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죠. 최준혁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백하신 내용도 있고요. 최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됩니까? 68세 노인의 갈비뼈 3개를 부러뜨려 놓고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때 민재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최준혁이 불안한 눈빛으로 봤죠. 뭔데요?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민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최준혁이 서류를 보고 눈을 의심했죠. 소유주 이름은 박정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최준혁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폭행한 그 늙은 경비가 바로 이 건물 주인입니다. 당신은 건물주를 폭행한 거예요. 민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우리 건물주가 그 경비 할아버지였어? 최준혁은 완전히 무너졌죠. 아니, 그럴 리가. 왜 건물주가 경비를?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돕고 사셨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시고 건강하실 때 일하시겠다고 경비 일을 하신 거죠. 그런 분을 당신이... 최준혁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알았으면 안 때렸을 건가요? 민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형사가 최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시죠. 최준혁이 끌려가면서 계속 외쳤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민재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 회사는 이미 끝났으니까. 계약 위반으로 즉시 퇴거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모두 공개될 거고요. 최준혁이 연행되자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죠.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오후 1시 병원 로비. 대형 TV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IT 스타트업 대표가 자신의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70대 경비원을 골프채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최준혁이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회사 이름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박모 씨는 35년간 구청에서 일한 모범 공무원 출신으로 은퇴 후에도 건물 임대 수익 대부분을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 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민재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관리소장이 들어왔죠. 화려한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관리소장이 90도로 인사했죠. 뒤이어 입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204호 김 여사도 왔죠. 경비. 아니, 박 선생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인 줄 모르고. 아이고, 우리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했네요. 다른 입주민도 고개를 숙였죠. 박정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407호 젊은 여성도 찾아왔죠. 선생님, 그때 제가 의심하고. 정말 죄송해요. SNS 글만 보고 판단해서. 괜찮아요. 오해할 수 있죠. 박정훈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은 문병객들로 가득 찼죠.
그동안 박정훈이 도왔던 고아원 원장님도 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일이 저희가 뭐라도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원장님이 박정훈의 손을 잡았죠. 아니에요. 원장님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박정훈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가족만 남았을 때 민재가 말했죠. 아버지, 최준혁 회사는 다음 주까지 퇴거해야 해요. 계약 위반 조항을 적용했거든요.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죄야?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민재가 놀랐죠. 아버지, 그래도 그 사람이 아버지를. 민재야, 복수가 다가 아니야. 용서하는 것도 필요해. 박정훈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뜻밖에도 최준혁의 어머니였죠. 80대 후반의 노부인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노부인이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정훈이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갈비뼈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죠. 제 자식이 천인공노할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노부인이 통곡했습니다. 저 아이를 제대로 못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을. 아이고. 노부인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렸죠. 박정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 잘못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괜찮습니다. 박정훈이 말했죠. 영숙이 노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노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죠. 이건 치료비라도 제발 받아주세요. 민재가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노부인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그래도 제 아들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제발. 박정훈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최 대표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부인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나갔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구치소 면회실. 철창 너머로 최준혁이 들어왔죠.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눈은 훤하게 들어갔고 수염이 덥수룩했죠.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박정훈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민재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죠. 최준혁이 박정훈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죠. 박정훈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최준혁이 고개를 들었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든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박정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최준혁이 울먹였죠. 회사도 망했어요. 투자자들 다 빠져나갔고 직원들도 다 떠났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서 나갔고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네, 맞아요.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최준혁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정훈이 물었습니다. 뭡니까? 제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병원비가 제가 나가서 일해서 갚을 테니 어머니 병원비만이라도. 최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죠.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죠. 민재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어디입니까? 박정훈이 물었습니다. 성모병원 1203호실이에요. 최준혁이 희망을 품고 대답했죠. 박정훈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최 대표 어머니 병원비는 우리가 대주자. 민재가 놀랐죠. 아버지, 그럴 필요까지는. 자식 죄는 부모 죄가 아니야. 그리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최준혁이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야, 복수만이 답은 아니야.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도 자유로워지는 거야. 박정훈이 아들의 손을 잡았죠. 한 달 후 법원. 최준혁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준혁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선고합니다. 최준혁이 고개를 숙였죠.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판사가 덧붙였죠. 법정을 나오며 최준혁이 박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선처 탄원서를 써주셔서 더 이상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사회봉사 성실히 하시고. 박정훈이 말했죠. 최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후 최준혁은 매일 고아원과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박정훈이 평생 도왔던 그 시설들이었습니다. 2달 후 서초구 오피스텔. 박정훈이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죠. 갈비뼈는 완치됐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입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어놨더군요. 박정훈 선생님 쾌유 축하드립니다. 204호 김 여사가 떡을 들고 왔죠. 선생님, 이제 저희가 선생님 제대로 모실게요. 아니에요. 전 그냥 경비원으로 대해주세요. 박정훈이 웃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달려왔죠. 선생님, 이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힘든 일은 젊은 직원들이 하도록 했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최준혁이었죠.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최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왔어요? 박정훈이 담담하게 맞았습니다. 오늘 봉사 끝나고 왔어요.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최준혁이 핸드폰을 꺼냈죠. 화면에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었죠. 선생님이 평생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훈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진심을 알아보죠. 선생님,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정훈이 물었죠. 사회적 기업이요. IT 기술로 소외계층 아이들 교육하는 회사요. 이익은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준혁의 눈에 열정이 보였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생각이네요. 선생님께 배웠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 최준혁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최준혁이 떠난 후 민재가 경비실로 왔죠. 아버지, 최준혁이 왔다 갔다고요? 그래, 많이 변한 것 같더라.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민재가 의심스러워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 박정훈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정훈은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고 입주민들도 정중하게 대했죠.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청에서 박정훈에게 명예공무원상을 수여한다는 것이었죠. 시상식장. 박정훈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민재와 영숙, 손녀 하은이가 객석에서 지켜봤죠. 구청장이 상장을 읽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공직에 봉사하고 은퇴 후에도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에 귀감이 된 박정훈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박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뜻밖에도 객석에 최준혁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가 함께였죠. 최준혁이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죠. 할아버지 상 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하은이가 박정훈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최고지. 박정훈이 손녀를 안으며 웃었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경비일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박정훈이 고개를 저었죠. 아직 건강한데 뭘. 일하는 게 좋아.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잖아. 박정훈이 환하게 웃었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박정훈은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피스텔 전경이 눈에 들어왔죠.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준혁이었죠. 선생님, 오늘 사회적 기업 승인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첫 수익금은 선생님이 도우시는 고아원에 기부하겠습니다. 박정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잘해보세요. 경비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박정훈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 하지만 결국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돌아오는구나. 그의 주름진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68년 인생,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이었죠.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